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0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8%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쭉 지수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증시 하락이나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거의 보합이었고 코스닥은 1% 가까이 떨어졌죠. 외국인 투자자는 3,900억을 또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6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4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130억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심상치 않습니다. 올라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아래로 좀 눌릴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게형으로 받치고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다음 주에 이제 남은 4일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반기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에 의해서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에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이 요동칠 수 있고, 대선이 결국에는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대선 전에 좀 이제 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이 지수들, 좀 유하게 형성되던 시장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180도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위험성으로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결코 지금은 좋은 자리가 아니고 그 수급마저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900억을 매도를 했죠. 근데 어제도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이틀 동안 또 1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 위주로 좀 많은 매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수급이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잡혔고요. 그 나머지는 크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바닥 라인까지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테마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2차 전지 테마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지수 전체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특히 많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좀 이런 것들을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금 수급을 떠나서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해외 증시도 보더라도 니케이는 이제 0.6%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0.76%또 올라가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다우는 0.3% 하락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환율로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8.5원 정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1389원까지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이전에 이 움직였던 밴드와 거의 유사하게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였고요. 이전에도 급등 이후에 좀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를 겪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이제 완전히 취소가 되었다거나, 이러한 소식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라는 예상에 의해서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좀 이제 중동 정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제3국이 참전을 한다라든지 그러한 식의 좀
이 이슈들이 달러를 좀 더 강세를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원달러가 좀 과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의 이 힘을 받고 있는 미국의 증시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이 코스피 코스닥은 굉장히 이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하고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이 갑작스럽게 올라갔던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고요. 이 투기성 매물들이 다시 이 싸그라들면서 시장의 이 지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이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 불확실성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가 이제 적용이 되면 2025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이제 수익을 가지는 주식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평균 단가가 낮게 지금 장기로 가져오고 있던 그런 주식들이 2025년 1월 1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로 이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 이제 평단가가 낮게 유지되던 사람들은 당연히 연말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이제 금융 투자세는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굉장히 높고 여러모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또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뭐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일단 뭐 선물 지표는 어제도 하락 출발해서 뭐 장중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선물 지표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크게 이 지표가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 다우 나스닥은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역으로 이제 떨어지기 쉬운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그동안의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고금리에 대한 이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B커트로 금리가 이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5%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5%대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1,300원 이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이 점점 이제 경제에 부담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부작용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좀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제유가는 70.6달러, 천연가스는 2.5달러 수준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크게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는 4.2%로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계속 또 이제 뭐 상승세를 받아서 4.2%대를 유지를 해주네요. 한 달치로 보더라도 거의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미국의 대선에 대한 예상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단기간에 이제 국채에 대한 가격을 좀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미국 대선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좀 햇빛이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말도 있고 전쟁 상황이 격화되면 더 격화될 그런 상황이고 누가 되었던 간에 이제 미국은 굉장히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그 부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채권을 더 발행을 하든 발행을 하지 않든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단 뭐 지금은 시장이 좀 그런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조마조마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그런 폭을 줄이면서 그런 거품을 꺼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50원 하락했고요. 오늘 1.2% 떨어져서 26,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마감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평소처럼 좀 줄어서 진행이 되었고 26,000원으로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죠. 470만 주로 감소가 되었고요. 전날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지금은 오늘은 특별하게 많은 매수를 하거나 많은 매도를 하는 수급 없이 차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다시 수렴을 하기보다는 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제 이렇게 피크를 찍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형상인데 다시 한번 증가하는 거래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이 차트적으로는 2150원 정도가 계속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30원 정도를 찍고 잠깐 떨어졌는데요. 이 구간을 지금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위로 갈 듯 말 듯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아래도 받치면서 21선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61선도 이제 위로 들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게 인위적인 차트가 그려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런 형태의 차트가 그려질까? 아니면은 이대로 좀 횡보를 좀 더 하다가 위로 치고 나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과 패턴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9만 5천 주를 매수하면서 전날 200만 주 가까이 매수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매수에 잡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코스피의 이 수급을 보면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7일부터 해서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오늘 12만 주 매도였지만 어제와 동일하게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요. 나머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큰 매도 없이 약하게 이제 매수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매도를 지금 하지 않고 꾸준히 다시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라든지 투신도 큰 매수 이후에 그렇다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뱉지 않고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보더라도 저는 뭐 단기간에 주가가 이제 툭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툭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9,000원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쭉 이제 매수세를 이어서 이제 역대 최고의 또 이제 보유율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가 이제 또 단기간에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오늘은 또 91만 주로 툭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123만 주에서 한 32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줄었고요. 오늘 이제 특이하게도 공매도의 이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업팅 룰 예외의 거래량이 좀 있었는데 이 이후에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100만 주 아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체 공매도 수량이 좀 많이 줄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도 최근에 계속 줄어드는 형세고요. 어제도 이제 상원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면서 좀 이제 50만 주 가까이 상원이 되었고, 오늘도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대차장고 상원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7만 주 정도 상원이 되어서 1120만 주 정도로 대차장고가 연일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대차장고든 공매도 장고든 모두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다. 그 다음에 거래원은 오늘 뭐 특이한 거래원은 없었고요. 장 초반에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간이 뭐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19만 5천 주에서 동일하게 오늘도 19만 5천 주 당일에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200만 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로 매수가 되면서 22.32%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장기적으로 매수를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간에 10월 말까지의 그런 이벤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혹은 뭐 MSCI 리밸런싱을 염두를 하고 미리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작한 것인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단기간에 뭐 물량이 들어왔든 나갔든 우리에게는 지금은 좋은 상황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글로벌 금융권들이 원자력 테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MSCI 리밸런싱 때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 원자력 테마 혹은 이제 에너지 테마가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기자재 제작업체, 그 다음에 전선 제작업체, 변압기 제작업체, 이러한 이제 보조기기 제작업체, 이런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올해부터 해서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면서 전성기를 가지지 않을까, 향후 2년 정도 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차트 살펴보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대에 지금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투자의 규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요. 월가 쪽에 있는 투자 큰손 블랙스톤이 이렇게 이 AI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향을 설명을 하였는데요. 총 3가지에 대한 핵심 의제입니다. AI 생태계 완성은 에너지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 중에서 소형 원전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실적 탄탄한 기업들에게 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자이들 블랙스톤 최고 투자 전략가 CIS가 이렇게 향후 투자 핵심은 인공지능 인프라의 생태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짭짤한 투자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열린 뉴욕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투자 전략이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AI와 에너지, 전력은 이제 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톤은 글로벌 최대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우리가 지켜볼 만하고요. 그 지금 투자 전략에서 AI가 주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AI를 이제 감당하는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인상 깊죠. 왜냐하면 우리도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후에 영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원자력 테마, SMR 테마, 해상 풍력, 그 다음에 뭐 가스터빈 이런 것들 모두가 전력에 대한 기자재, 주기기들이고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관심받고 있는 SMR에 대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블랙스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제 글로벌 SMR 이 대표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이제 공장에 방문을 해서 제조 시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설계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AI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큰 찬바람이 온다, 우리 기대보다 너무 좋지 않아서 성능이 좋지 않고 이거 뭐 개발해봤자 쓸데도 없다 라고 한다면 확 이제 식어버리면서 AI가 뭐 이 산업에서 좀 소외가 되면서 당연히 에너지 소비 전력도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챗 GPT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이제 제미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 오픈 AI 소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비슷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뭘 물어보면 우리와 대화하듯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점점 지식을 늘려가는 AI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AI라는 것이 성능이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미 시장에서 판단이 된 거고요. 이 GPT는 지금도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세상이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글로벌 금융사들도 이 AI와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 SMR 관련된 테마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CIS, 블랙스톤도 데이터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보안과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생태계 전반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생태계의 완성은 에너지인데 미국의 총 전력 용량은 1300기가와트인데 AI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국 내 전력 추가 수요는 이거의 2배다. 그래서 1기가와트 전력을 구축하는데 15억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엄청난 자산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죠. 1300기가와트의 2배가 지금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라는 이 것이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만큼 큰 시장이 움직인다. 1300메가와트 2배의 15억 달러를 곱하게 되면 금액으로 한화로 2700조가 나옵니다. 이 2700조를 지금 전력 생산, 인프라에, 그리고 전력 생산 그런 기자재에 때려 붓겠다는 것인데, 그 중에 1%만 오더라도 27조거든요. 많은 큰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오픈이 되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미국의 SMR 기업이라든지 전력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SMR이 지금 주요 에너지 해결책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있죠, 분명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이제 건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 안정적인 에너지인데 탈탄소인 에너지가 사실 몇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SMR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글로벌의 유명한, 그죠? 큰손, 월가의 유명한 큰손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 주목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쪽에 투자가 크게 될 것이다, 2700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미래로 봤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죠?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커질까 하다가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뭔가 AI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죠? 기자재 시장에서. 그래서 꽤 컸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이 파이가 적어서 뭐 수주를 해도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 이 실력이 좋기 때문에 네, 전체 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만큼의 이제 이 수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 소식은 한국조선이 지금 이제 차세대 선박 추진체로 SMR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차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 조선업계에서 선박 추진체로 SMR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은 지금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고요.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이제 이 그림은 상상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원자력을 달고 추진하는 그런 이제 이 큰 선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HMM과 같은 그런 이제 이 물류 회사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큰 선박을 제조를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를 이제 아파트 높이만큼 쌓고 뭐 얼마나 싼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컨테이너를 아파트 높이까지 쌓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지구를 거의 뭐 반바퀴 돌듯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선박 움직일 때마다 뭐 그런 기름을 넣겠죠. 지금은 이제 전기로 갈 수가 없죠. 배터리 그 큰 선박이 배터리로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다른 연료를 넣자니 이제 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이제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도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 그게 지금 소형 모듈 원전으로 점 찍었고 그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그 군사용 무기 뭐죠? 항공모함이 원자력 힘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이 군사용 이 제품들은 이미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쓰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연료를 채우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자력을 활용하게 되면 이 연료를 채우지 않고 계속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연료 채우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연료에 대한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여러모로 이제 좋겠죠.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NEMO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원자력 선도 기업 등과 이 공동 설립을 한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영국의 로이드 성급, 그다음에 소형 용융 원자로 기업, 덴마크 시보크 이런 이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또 선박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제조 기술이 뛰어난 제조 이 기업들과 저런 원자력 기업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을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원자력을 제조하고 납품하고 우리나라 선박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언제 상용화가 되고 검증이 되고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SMR이 영향을 미치는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분야가 아주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 에너지의 트렌드가 생긴 이유가 탈탄소이다. 그리고 탈탄소이면서 이제는 집중적인 이 고에너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 고에너지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거 핵에너지 사용 말고 뭐 선박 위에다가 태양광을 깔아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선박 위에다가 해상 풍력을 깔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SMR 밖에 그런 상황인 거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안정적으로 24시간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대체제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시대가 우리가 막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좋게 이끌어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에 대한 초점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고, 그 있는 그대로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서 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원더락 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균 정도의 이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라면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해상풍력이 기가와트 단위로 입찰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로 좀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올해 이제 다시 그 입찰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25일에 올해 풍력과 태양광 설비 고정 가격을 공고를 했고, 이제 고정 가격이 기준으로 해서 이 점수가 매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산화 부품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점수가 총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 해상풍력을 누가 할지 태양광을 누가 할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해상풍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면 서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동해에도 있고, 남해 제주도에도 있고, 남해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풍력 단지가 너도 나도 이 기업을 끼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단지에 대해서 이제 이 입찰 공고가 나왔을 때 우리 단지를 집어넣고, 요 단지 집어넣고, 요 단지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올해 해상풍력이 1500메가와트급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 점수가 높은 순대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순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거든요. 야월 해상풍력과 그 다음에 제주도 한림대 해상풍력, 그 두 가지를 이제 노리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8메가와트급 모델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증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8메가와트급 깔고 이제 다시 국제까지로 개발하고 있는 10메가와트급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해외 기업 끼고 14메가와트급 이상의 대형 풍력을 지금 이제 이 나셀을 이제 지멘스 가메사 거를 두산 공장에서 조립하겠다라는 그런 MOU 체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멘스 가메사뿐만이 아니라 뭐 에퀴노르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OEM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올해 이제 풍력도 저렇게 입찰에 성공해서 수주를 한다면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계속 이제 찝찝한 게 이제 이 합병이죠. 그래서 합병 비율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핵심은 경영권 프리미엄 43.7%를 얹어서 비율을 조정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분 가치를 비교해서 그 감자 비율을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가를 좀 높여서 비율을 다시 조정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감자 비율을 줄이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비율을 높여서 이 계산상으로는 이 감자된 주식보다 로보틱스의 상장 주식이 더 이득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합병의 딱 그날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이득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이제 평가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시한 이 합병의 비율 정정 자료에는 사실 제가 좀 더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가치를 산정할 때 그런 가격 수익 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다음에
합병가액을 어떻게 도출했는지는 이제 뭐 평균으로 나왔겠지만 기준 가치도 이제 어떻게 도출했는지도 사실 좀 애매하게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자료는 좀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금감원으로 이제 턴이 넘어갔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원래는 요구를 했던 게 현금 흐름 할인법이나 배당 할인법과 같은 그런 이제 적용을 해서 미래 수익 효과를 반영해라 라고 정정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이 제시한 그 정정 신고서에는 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미래 수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제 어떻게 판결할지가 저는 뭐 기다려지고요. 우리가 단기간에 뭐 지금 합병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전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이 주가에 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혹여나 이제 금감원이 이대로 정정신고서 요청 없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금감원에 혹시 반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황은 좋다.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좋고, 단순히 전망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에너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